자, 안녕하세요. 증권투자 권유자본 인력, 증권세제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같이 볼 내용이 이제 세법이죠. 자, 거기 중에서 일반세제와 그 다음에 증권세제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과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이 이제 세금인데요. 문제가 나오는 방향은 이런 거죠. 법이다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주어지고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간단하게 어떤 계산 문제 같은 걸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맞추고 싶다. 다 외우면 되죠. 다 외우면 됩니다. 양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다 외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법이라는 게 희한하게도요. 외우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지워집니다.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잊혀진다는 거죠. 외운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 외우면 만점이지만 어렵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증권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다른 과목들도 많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교재를 보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이야기도 많고 단어도 있고 용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교재를 본다. 자, 그러면 금방금방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처음에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해가 돼서 두 번째, 이해가 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때는 금방금방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외우지 말자.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독을 하세요. 다독을.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읽다 보면 저절로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볼 게 이제 세금인데요. 이 세금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다.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이라는 걸. 근데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뭘 벌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게 소득세 맞죠? 만약에 어떤 법인이 있다. 뭘 벌었다. 자, 그러면 법인세를 내야겠죠. 자, 공짜로 내가 유산 같은 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100억을 남겼다. 공짜로 받았다. 그럼 상속세를 내야겠죠. 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나한테 상가나 오피스텔 주식 이런 것들을 공짜로 주셨다. 증여세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런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이 어렵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봐도 이런 거죠. 소득세, 제가 뭘 벌었다. 그러면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그럼 소득세가 나오겠죠. 법인이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법인세. 공짜로 내가 유산을 이만큼 받았다. 거기다 세율. 그러면 상속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이렇게 보시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서 바로바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고 되게 어렵지 않은 편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468페이지. 자, 국세기본법부터 보시는데 이 국세기본법은 뭐냐면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여기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국세기본법인데 이런 거죠. 각 개별 세법마다 과세 기준도 있고 세율도 있고 납세 의무자도 있고 기간 기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이 법에다가.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여기다 모아놨다. 자, 보시면 468페이지 조세의 정의가 나오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들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급부다. 자, 국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게 세금이었다는 거죠. 세금.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걷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과세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자, 이 두 군데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작용에 의해서 법률의 기준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즉 세금을 거둘 때는 국가가 마음대로 너 세금 얼마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저게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자, 거기 밑줄 치세요. 특정한 개별적 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음식점에 가서 10,000원을 냈다. 그럼 10,000원짜리 서비스를 받겠죠. 제가 만약 호텔에 가서 50,000원을 냈다. 100,000원을 냈다. 그럼 그만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세금을 만약에 100,000원을 냈다. 그럼 국가가 나한테 100만원어치 서비스를 해주냐 이거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1억을 냈다. 그럼 국가가 그 사람한테 낸 만큼 맞춰가지고 1억 원만큼 서비스를 해주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얼마를 내든 말든 직접적인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죠. 즉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뭐 이런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낸 만큼 그대로 나한테 혜택이 온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반 보상성이지 직접적 보상성, 즉 개별적 보상이 없다는 거. 자,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69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세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세금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이 파트도 주로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진다는 거죠. 즉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까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무슨 세무서장 이렇게 써 있다. 국세입니다. 근데 무슨 구청장이라고 써 있다. 그 지방세예요. 시나 구청이 나왔다. 거기서 발부가 됐다. 그게 지방세라는 거죠. 지자체에서 걷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세목들을 줘놓고 다음 중 성격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즉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 놓고서 어떤 게 그 안에 국세를 쭉 넣고 지방세 하나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틀린 것을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국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많아요.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납세 의무자가 무수히 많죠. 즉 소득세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득을 얻는 개인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법인들 무수히 많죠. 부가세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많다. 자, 그러면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지자체가 관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국가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많다? 국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과세를 했다? 그럼 세금이 크다?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많다. 그 다음에 세금이 크다.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국세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세금들, 자잘한 세금들, 뭐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뭐 이런 거 있죠. 자잘한 세금들. 자,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걷겠다는 거죠. 자, 거기 밑에 4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림 1-1에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나오는데 거기 국세와 지방세가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것들이 국세였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 자잘한 세금들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걷는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가 그 조세의 정가성인데요.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죠. 자, 직접세는 조세 부담의 정가가 예상되지 않는 거고 간접세는 예상되는 걸 말하죠. 이런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음식점을 할까?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뭘 벌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낼 거예요. 벌었으니까. 자, 이렇게 소득세를 낼 거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음식점을 한다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즉 세무서에다가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겁니다. 보통. 자, 이 두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 보통.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담세자라고 친다면, 자, 음식점을 해서 A가 뭐 1억을 벌었다. 그 세율 곱해서 소득세가 나왔다. 이 사람이 내야겠죠. 이 사람이 벌었으니까. 자, 세금 1억을 낸다. 누가 내요?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요? 이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일치했다. 이게 직접세고요. 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음식점을 하면서 낼 거고. 자, 그러면 그 부가세 10%는 누가 부담하냐? 누가 부담해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소비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내지만 그 안에 10% 부가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자인 이 A가 음식점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10%를 걷어들이는 거죠. 갖고 있다가 과세한 종료부터 25일 내에 부가세를 갖다 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건 보니까 그 부가세 10%를 얘가 갖다 내지만, 사업을 하는 얘가 갖다 내지만 그 10%를 누가 부담했냐? 소비하는 사람들. 일차지가 안 쓰죠. 자, 이게 간접세였다는 거죠. 자, 처음부터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세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소비하면서 무조건 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는지도 몰라요. 세금을. 그렇지만 내가 소비할 때 그 가격 안에 부가세 10%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 그 469페이지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국세에서 직접세,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 간접세를 보니까 부가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다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세, 간접세 의미를 아시고 간접세는 특성상 다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출의 목적성인데요. 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있죠. 자,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가 보통세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그게 목적세였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재정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걷어들일 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세금들은 뭐예요? 보통세라는 거죠. 보통세. 일단 걷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세금은 걷어들일 때 이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 하고서 걷어들여요. 그게 목적세였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자, 이런 것들이 뭐 교육이나 농어촌 개발 뭐 이쪽에 쓰겠다 하고 걷어들인다. 처음부터. 자, 그게 목적세.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그렇지가 않다. 자, 그게 보통세.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단위와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도 또 갈라지는데,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 이 세금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내가 얼마를 벌었다. 그럼 몇 퍼센트? 그럼 세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게 종가세고요. 만약에 과표가 금액 외로 표시가 돼 있다. 그거를 우리가 종양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과표가 뭘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몇 퍼센트 세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금액 외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지세 같은 거, 그러면 서류 한 장, 두 장 이렇게, 아니면 골프장 입장이나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 거기는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그게 과표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자, 이렇게 과표에 따라서 금액이냐, 금액 외냐 갖고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자, 세율인데요. 자, 세율에 따라서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누진세는 뭐냐면, 자, 아까 소득세, 뒤에 나오겠지만 소득세는 현재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취하는 이유가 뭐냐? 많이 벌었다? 과표가 크다? 많이 벌은 거죠. 그러면 당신은 세금을 많이 내야겠어.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표가 낮다. 얼마 벌지 못했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낮게 과세하겠다. 자, 그게 누진세였다는 거죠. 즉,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누진세라 그러고요. 자, 과표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은 일정하다. 그게 비례세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부가가치세 10%. 자, 내가 얼마짜리를 소비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부가세는 10%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간에 크든 적든 무조건 10%다. 그게 비례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 갖고도 이렇게 세금을 구분할 수 있고 과표 갖고도 이렇게 세금을 구분할 수 있다. 자, 방금 봤던 내용들 주로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개념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7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간과 기한이 나오는데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고요. 기한은 어떤 시점에 도달해서 법률 행위가 일어나는 걸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다 아는 거죠. 기간은 이런 거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한은 이 시점으로 해서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자, 세법에서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죠. 즉,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세금을 내야겠다. 아니면 매달 며칠까지 내야 된다. 이런 거. 기간과 기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지만, 자, 동그라미, 기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죠. 즉,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겠지만, 기한은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 자, 밑에 세 개가 있네. 첫 번째.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 날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날이에요. 이거죠. 만약에 세금을 이때까지 내라. 자, 그런데 이때 내려고 가봤더니 이날이 공휴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만 관공서나 은행 다 문 닫고 있기 때문에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보겠다. 자, 이거죠. 자, 이때까지 신고하래요. 그래서 나는 신고하려면 세무서나 이런 데 가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우편을 이용해보자. 그래서 나는 자, 우체국 가서 우편으로 보내겠다. 신고서를. 그럼 만약에 그 신고서가 요때까지 도착하면 내가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신고서가 요때까지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때 보냈는데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 서류가 이때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날 신고된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날 신고된 걸로 봐야 되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법은 어떻게 보냐? 이때 도착했지만 이때 보낸 거죠. 일단
이때 보냈기 때문에 이때 신고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이때 내가 우체국 가서 보냈는데 요게 이 날짜 기한 이후에 도착을 해도 이때 보낸 걸로 보겠다. 즉 발신주의 특례예요.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해서 발신한 날 그날 신고된 걸로 보겠다. 자, 세 번째.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현재 이제 전자신고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요때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나는 전자신고를 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납세문자들이 다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서버가 마비가 됐다. 나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가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겠다는 거죠. 조심할 건 이거예요. 장애가 복구가 된 날. 복구가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틀렸고요. 복구가 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때 복구가 됐어요. 만약에. 근데 이때가 23시 59분이에요. 1분 남았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복구가 된 날이 아니라 복구가 된 날에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한에 대해서 세법은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470페이지 서류의 송달이 나오는데, 자, 1, 2, 3, 4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간단히 생각해서 이런 거죠. 자, 이 사람한테 너 세금 1,000만 원 과세관청에서 알려주고 싶어요. 1,000만 원 내라고. 그때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첫 번째 교부 송달 갖다 주는 거죠. 자, 1,000만 원 내 갖다 주면 되고, 우편 송달 등기 우편에 의해서 보내주는 거죠. 집 주소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사업장이나 내라고. 세 번째 전자송달. 자, 이 사람이 신청을 해서 과세관청에서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언제까지 내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공시송달인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자, 일단 무조건 공시송달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즉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뭘까 봤더니 471페이지 기억 니은 디귿. 송달 장소가 국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다.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않다. 등기 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 송달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더라. 도저히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얘한테 전달해주고 싶지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공시송달이라는 건. 자, 그런 경우에 과세관청은 관보나 아니면 세무서 앞에 어떤 게시판 같은 데다가 고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 얼마 세금 얼마 언제까지 내. 이렇게 공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세관청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너한테 알려줬다. 자, 그러면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붙이자마자, 알리자마자, 공시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한다? 아, 이거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최소한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 납세 의무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너 이런 거 날라온 것 같아. 언제까지 내야 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70페이지 맨 밑에 공시송달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해야 돼요. 이 날이 경과해야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즉 과세관청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려주는 방법은 4가지가 있고요. 예외적인 공시송달 방법이 있었다는 거. 자, 471페이지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이 납세 의무는 무조건 세금에 나와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납세 의무는 뭐냐면 여기 보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해가지고 472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세금의 일생이에요.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47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A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음식점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갈 때마다 뭐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는 이렇게 잘 되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얘는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자, 이렇게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겠네?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해요. 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겠네? 자, 그런데 얼마를 낼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만들어 보자. 또 계산해 보자는 거죠.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를 벌었다.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얼마를 낼지 알겠죠? 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소득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소득세는 소멸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이라는 건 성립, 확정, 이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었다는 거죠. 이 세 단계를. 자, 그런 내용들이 거의 쭉 나와 있는데, 자, 교재를 보시면, 자, 471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언제 성립하는지는 성립시기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 그 과세 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하는데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을 해요. 과세 요건은 뭘까? 자, 소득세죠, 지금 이 사람이. 소득세와 관련된 요건이에요. 이 소득세는 누가 내냐? 얘가 납세 의무자. 왜 내지? 뭘 벌었으니까. 이제 과세 물건, 소득. 그 다음에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표준,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에요. 즉, 이 세금과 관련된 네 가지 요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지 요건이 언제 충족하냐 이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 이런 세금들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무슨 얘기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리고 그 세금을 그 다음에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겠죠? 그러면서 확정이 되고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판다? 그럼 이 과세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 과표, 세율 이 네 가지는 음식 서비스를 할 때마다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성립 할 필요가 있을까? 뭐하러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소득세는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따라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과세권이 충족되지만 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성립했다? 굳이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기간 과세할 거니까.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때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서 너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이 12월 말 법인이라 그러면 보통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이 법인이 이 기간 동안 번 게 있다. 그럼 법인세를 내겠죠. 어차피 기간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거야. 부가세. 보통 1기, 2기, 6개월마다 과세가 되는데 부가세도 마찬가지죠. 1월부터 6월달까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간 과세하죠. 이 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2기 과세기간이 끝날 때, 요때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간 과세하는 세금들은, 기간 과세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런 것들은 다 과세기간이 끝날 때, 과세기간이 끝날 때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자,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 세금들의 공통점은 뭐냐? 기간 과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과세요건, 이 과세요건 언제 충족했냐? 이 사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날,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상속세, 상속이 개시될 때. 자, 이때 사망했다. 그래서 부가 갖고 있던 유산을 여기 있는 아들이,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 이게 상속세인데 왜 과세가 될까? 사망했으니까. 이날 있는 유산이 민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일로 넘어가니까 공짜로 얘가 받아가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상속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건이죠. 자,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세. 자,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식을 줬다? 이런 거죠. 왜 과세가 돼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줬으니까. 이때 줬으니까. 그래서 증여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자, 그 다음에 인지세, 과세 문서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 매매 거래가 확정될 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이때예요.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잖아요. 우리 근로소득도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그때 손해 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기간 과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기한이 끝날 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된다? 그럼 특정 사건과 가장 중요한 날, 그날 과세요건이 충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납세의무 확정. 과세요건을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를 거쳐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확정, 부확정, 자동확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자, 이제 성립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 그게 납세의무 확정이죠. 소득세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때 과세기한이 끝날 때 기간 과세하니까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했고, 자, 구체적인 납세의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얼마인지. 소득세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요. 이때까지.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신고하면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즉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세금이 확정이 되더라. 그게 신고 확정 방식.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 거의 모든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가 확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가 확정의 개념은 뭐냐면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결정을 해야 확정되는 게 부가 확정 방식이에요. 즉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더라. 이게 신고 확정. 과세권자가 세무서가 결정했다. 그게 부가 확정. 이렇게 보는 건데, 소득세만 해도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이 최소한 2천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국가가 너는 얼마 계산해 줄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두 번째,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죠. 얘가 제일 잘 알죠. 얘가 얼마 벌었는지. 자, 따라서 납세 의무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얼마 벌었는지 확정 줘. 그게 신고 확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목들, 대부분의 세목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472페이지 밑에 부가확정, 상속세, 증여세 밑줄.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상속세만 해도 이렇게 돼요. 이때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상속인들이 있다.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때부터 6개월 내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유산을 50억을 받았다. 그 세금이 이때 보니까 세금이 한 뭐 10억쯤 나오더라. 신고 납부했다. 끝나냐? 안 끝나요. 왜? 세금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서 확정이 돼요. 그렇지만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때 신고해봤자 확정이 안 돼요. 절대. 그럼 언제 확정이 되냐? 과세권자가 세무조사를 하고 결정. 당신들이 10억이라고 신고 납부했는데 이게 잘 됐다. 아니다. 뭐 잘못됐다. 11억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떨어져야 돼요. 과세관청에서. 이래야 확정이 돼요. 이게 뭐냐? 부가확정이라는 거죠. 즉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 그게 부가확정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왜 부가확정 방식일까? 다른 세금들은 다 신고확정 방식인데 왜 유독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가확정일까? 왜 그래요? 간단하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부자들이. 부모님이 뭐 주식을 있든 상가가 있든 오피스텔이 있든 아파트가 있든 뭐가 있어야 내가 증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상속세만 해도 최소한 유산을 10억 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두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가 됐다. 그럼 세금이 상당히 큽니다.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과세권자가 일일이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즉 다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아무리 신고 납부해봤자 다 필요 없다. 과세권자가 결정해야 세금이 확정이 되더라.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이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자,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자동확정인데요.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에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돼요. 즉 자동확정 방식이라는 거죠. 즉 이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세금들은. 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생각해보세요.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결정이 돼서. 그렇죠? 성립 시기도 지급할 때잖아요. 지급할 때. 그러니까 지급하면서 세금도 걷는데, 원천징수 하는데, 확정이 됐으니까 그 세금을 걷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따라서, 그렇게 자동 확정되는 그 세금들이 있다. 자, 포인트는 이거고, 자동 확정되는 게 있다. 자,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납세 의무 소멸인데요. 자, 이렇게 신고 확정이든 부가 확정이든 자동 확정이든 세금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거두면 되죠. 그럼 세금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게 납세 의무 소멸이었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액의 세금을 10억 정도 체납했는데 사망했다. 그럼 세금이 없어진다. 맞아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파산을 했다. 세금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 그럼 세금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반드시 세금은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반드시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 세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즉 그거 외에는 세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망했다 안 없어져요. 그 상속이랄 때 그 세금 그대로 넘어갑니다. 상속이 돼요 다. 자, 반드시 세금은 그 5가지 사유에서 없어진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납부는 뭐냐? 1,000만 원 나왔다. 갖다 내면 되죠. 그 납부. 자, 충당. 자, 요번에 세금을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잘못해서 내가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낸 거죠. 국가로부터 내가 돌려받을 게 있어요. 그게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계시킨 다음에 요번에 700만 내면 되잖아요. 그게 충당. 자, 부가취소. 세금이 국가가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립에 흠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건 잘못됐어 하고 취소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부가취소. 자, 이제 세 번째.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가 있고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이 있습니다. 자, 밑에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그 기한이 끝난 후에는 국세 부과권의 소멸로 인해서 납세 의무도 소멸한다. 즉 무슨 얘기냐? 자, 국가가 갖고 있는 게 부과권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지금 때리는 거. 그 부과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금을 이때부터 만약에 성립이 돼서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국가한테 그 기한을 1000년 만년 주냐? 아니라는 거죠.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한테 이 권리를 일정 기간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이 끝났다. 이때까지였는데 부과를 못했다. 그러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과를 못하니까 확정이 안 되겠죠.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세금을 과세하지 못하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소멸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자, 그래서 이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세목마다 차이를 두고 있는데 472페이지 맨 밑에 표 1-2가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자, 일반 조세가 있고요. 상속증여세가 있어요. 자, 일반 조세 맨 밑에 기타의 경우 5년이죠. 이때부터 국세,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즉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조세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이때부터 부과를 할 수 있어요.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자,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를 했다. 그러면 7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있다. 그러면 10년간 국가는 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해요.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기타의 경우 그게 원칙 5년.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죠. 그때는 7년. 그 다음에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 그때는 10년. 근데 국제거래가 수반됐다. 그러면 15년. 이 기간 동안 국가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대신 이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자, 원칙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라는 거죠. 왜? 상속증여세는 조사할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세하면 세금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겠다. 그래서 원칙이 10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그때는 언제까지? 15년. 15년간 부과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가 수반된 거래라면 이때도 15년. 조심해야 될 게 일반 조세는 무신고하고 사기에 따라서 틀리죠. 그런데 상속증여세는 무신고나 사기일 때 똑같다는 거. 그래서 독특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 이전 없이 취득하는 경우 안날로부터 1년 내. 무슨 얘기냐? 언제나 과세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상속증여세는. 자, 물론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과권이라는 의미 기억하시고 일반 조세와 상속증여세가 이 부과 기간이 다른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국가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확정이 되지 못해서 없어진다. 자, 그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자, 그 다음 밑에 472페이지 밑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인데 소멸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서 국세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과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부과를 했다. 그래서 부과권을 행사할 이때 세금이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뭐요? 이제 거둬야겠죠. 그걸 우리가 징수권이라 부른다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 그러면 이때 확정이 됐으면 이제 거둬야 되는데 그 권리도 무한정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부터 5년간 행사를 해야 된다. 거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간,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안에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확정이 됐지만 일정 기간 안에 걷어라 이거예요. 안 걷어? 그러면 더 이상 징수권 행사하지 못해. 이건데 여기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선 이거예요. 이때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럼 일반적인 조세라고 쳤을 때 이때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즉 5년이라는 시간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5년이 쭉 오다가 이때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뭔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소멸되어 오다가 이때 다 깨진다는 거죠. 뭔가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 가야 돼요. 즉 5년이라는 시간 안에 국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 걷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시효가 쭉 오다가 이때 다 깨진다. 우리가 이걸 뭐로 부르냐면 중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473페이지 맨 위에 다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구,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중단의 동그라미.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돼서 다시 이때부터 5년이 가야 된다.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정지된다. 틀린 거 이거. 정지라는 말은 이거죠. 이때까지가 5년인데 이때 했다. 그럼 정지가 됐다? 그럼 이때 정지가 됐다가 나머지 이 기간이 채워지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게 정지예요. 중단은 뭐냐? 이때 다 끊어졌다. 다시 시작해. 이게 중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다시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 부과권은 가만히 보니까 일반 세목,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부과권의 기간이 다 달라요. 징수권은 어때요? 징수권은? 이런 게 없죠.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징수권은 5년 아니면 5억 이상 국대채권은 10년이에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죠. 부과권은 일반 조세에 비해서 상속증여세가 보다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기간이 더 필요해요.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뒀던 거예요. 징수권은 뭐예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일반 소득세든 상속증여세든 걷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그래서 징수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어요. 딱 이거예요, 무조건. 또한 징수권에만 중단제도가 있었다는 거. 부과권은 없어요, 그런 게. 징수권에만 있다는 거. 자, 그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자, 473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자, 먼저 납세 의무 승계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금을 얘가 내야 돼요. 얘가. 원래 납세 의무자가 내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그런데 얘가 못 내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내. 그게 납세 의무 승계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못 내? 그럼 네가 내. 2차적으로. 그게 제 2차 납세 의무예요. 원래 세금이라는 건 얘가 못 내? 그럼 다른 사람한테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건 뭐냐? 아니, 얘와 관련된 걸 네가 그대로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야 돼. 그게 승계고요. 얘가 왜 못 내? 너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야지. 그게 제 2차 납세 의무예요. 자, 보시면 자, 납세 의무 승계는 먼저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가 있는데 합병법인의 승계를 보면 A법인이 있고 B법인이 있는데 얘가 세금을 1억 체납했다. 근데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해 이렇게. 그럼 얘는 소멸하겠죠. 그러면 이 법인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1억 체납됐던 거 이거 누구한테 걷냐 이거죠. 없어지냐?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얘가 내야 되죠. 왜? 얘가 얘를 흡수합병했으니까. 그럼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야지. 그래서 원래 얘가 내야 되지만 얘한테 걷겠다는 겁니다. 100%를. 왜? 얘가 얘 거 100%를 가져갔으니까 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네가 책임져. 그게 납세의 의무 승계예요. 자, 두 번째 상속인의 승계를 볼까요? 자, 이렇게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 있는 부, 상속인이 있고요. 여기 피상속인이 있고 여기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때 상속인들은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을 포괄적으로 다 가져온다.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세금 체납이 있었다. 1억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냐? 너. 왜? 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네가 가져갔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라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 원래 세금은 얘가 내야 돼요. 얘네가 내야 되는데 왜 얘네가 100% 책임질까? 얘가 없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져간 니네 있으니까 없어진 애들이 못 내는 거 니네가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예요. 그 납세 의무 승계는 이 본래 납세 의무자가 소멸한 겁니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포괄적으로 가져간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 그래서 납세 의무 승계는 딱 두 가지예요. 자연인 하나 나오고 법인 하나 나오고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100% 책임진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얘는 뭐냐? 개념이 약간 틀린데 얘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얘가 내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재산이 없다는 거죠. 멀쩡히 있는데 재산이 없다. 왜 없을까? 얘 때문에. 그래서 원래가 얘가 내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얘한테 2차적으로 걷겠다. 왜? 너 때문에 얘가 못 내니까. 그게 제2차 납세의무예요. 납세의무 승계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100% 포괄적으로 가져갔으니까 책임져 이거였는데 제2차 납세의무는 있어요. 있는데 너 때문에 못 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2차적으로. 그게 제2차 납세의무. 보시면 자, 거기 473페이지 보니까 먼저 청산인 등이 나오는데 청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원래 납세 의무자는 얘예요. 근데 누가 2차적으로 내냐? 청산인 등. 자, 법인이 해산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청산 절차를 밟아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국세를 얘가 1억을 체납했다 그러면 이걸 갚고, 그리고 남은 게 있다? 그럼 얘네들이 놀아 가지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갚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에서 얘한테 가서 세금을 거두려고 가봤는데 거둘 수가 없죠. 왜? 모든 재산이 다 일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못 내고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자, 뭐냐면 법인이라는 거죠. 자,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잔액은 납세의무 성립일의 밑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경영을 한 과점주주예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법인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인이 뭐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재산이 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원래 얘가 법인세든 부가세든 얘가 체납돼 있는데 얘가 못 내고 있다. 왜 못 낼까? 재산을 누가 다 빼돌렸기 때문에. 누가 빼돌렸어요? 얘라는 거죠. 얘. 먼저 한 명이나 합정회사는 뭐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 무한정 책임지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죠. 무한책임이 아니라 주식회사는. 그래서 주식회사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주인데 그 회사가 망했다. 빚이 많다. 그럼 내가 갚아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주식회사는 이 주주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법은 아무리 상법상 유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과점주주라면 얘가 못 내는 거 책임져. 왜? 얘가 왜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빈약해졌을까? 너 때문에. 네가 경영을 했고 네가 재산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이 법인이 망가졌고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너 때문에 못 내잖아. 그거 네가 책임져. 그래서 과점주주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밑에 47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과점주주의 범위 밑에서 네 번째 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 한 명과 특수관계자를 합쳐서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과점주주 50%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 이 사람이 과점주주죠. 어떤 회사의 지분을 51% 갖고 있다. 50% 초과해 갖고 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경영지 다 바꿔버릴 수 있고 배당 주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인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재산 다 빼돌린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못 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야지. 니네가 있으니까. 경영도 했고 재산도 빼돌렸고. 자, 그런데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였다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요때 경영을 한 납세 의무 성립이 요 날이니까 과제가 끝날 때 요때 재산 빼돌리고 요때 경영을 했던 니네가 책임져야지. 납세 의무 확정일이 아니에요. 확정일은 이때죠. 3월 31일. 이때까지 신고 나쁘니까. 이때 확정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때 경영을 했던 애들. 니들이 책임져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 못 낼 때 무한책임 사원과 가점주가 제2차 납세를 부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거꾸로인데 자, 만약에 무한책임사원과 가점주가 있는데 얘가 세금을 체납했다. 그런데 국가가 과세관청에서 얘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가봤는데 얘가 다른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네 갖고 있던 이 지분만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는 얘네 갖고 있던 그 지분을 과세관청에서는 압류를 해서 환가해서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그런데 그 지분이, 주식이 정관 등에 의해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대요. 그럼 과세관청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주식이 있지만. 그러니까 주식 외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 압류하면 되는데 주식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왜? 네가 내고 네가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얘한테.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네가 가져가. 니들끼리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네가 먼저 내. 자, 이래서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사업 양수인인데 양도 양수한 사업과 관련해서 양도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은 자, 밑줄 사업과 관련해요. 그 다음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줍니다. 자, 얘가 세금을 한 1억 정도 체납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재산들을 다 뺏어서 갈 것 같아요. 뺏어갈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얘한테 넘겨버려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왔는데 모든 재산이 일로 넘어간 거죠. 포괄 양수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재산이. 그럼 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냐. 야, 네가 책임져. 자, 얘한테 제 2차 납세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으면 양수도 하지 마.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얘가 책임지는 건 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아니죠.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니까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되고 확정된 세금이어야 되죠. 왜? 아니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얘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몰라요.
근데 확정이 돼야지만 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확정된 세금에 한해서 얘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게 싫으면 사업을 포괄적 양수도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지금. 했다? 그럼 너 제2차 납세를 걸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납세 의무 이 4가지 경우 케이스를 봤는데, 보시면, 보세요. 이거를 외운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요. 방금 우리가 같이 봤던 그 스토리. 이러해서 얘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스토리를. 이걸 다 암기한다?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였는지. 왜 얘네가, 원래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납세의무 이 범위를 확장시켜서 얘네들한테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암기를 하면 이거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절대 외우지 마시고, 방금 봤던 내용대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